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 오늘 26번째 토머스 헤이우드입니다. 토머스 헤이우드의 초상이고요.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과 함께 영국 트도 왕조는 막을 내리죠. 그 뒤를 이어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기의 영국은 왕이 신봉하는 영국 국교와 청교도적 경향의 기독교화 그리고 전통적인 카톨릭 사이의 종교적 갈등과 절대 왕권과 의회 사이의 정치적 갈등 등으로 상당히 혼돈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 혼돈은 결국 1649년 크로멜에 의한 찰스 1세의 처형이란 극단적인 사건으로 절정을 맞게 되는데요. 1642년에 시작한 이 사건을 역사에서 보통 청교도 혁명이라거나 영국 내전이라고 부르죠. 청교도 혁명의 여파로 영국 내 모든 극장들은 문을 닫게 됩니다. 제임스 1세의 등극에서 청교도 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 영국 연극은 건축가이자 무대 미술가인 이니거 존스가 궁정 연회를 위해 디자인한 화려한 가면 의상극, 보통 마스크라고 부르는데요. 가면 의상극과 극작가이자 연기자인 토머스 헤이우드의 일반 대중을 위한 시종 풍속극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토머스 헤이우드는 이니거 존스가 연출한 가면 의상극에 잘 짜인 그런 대본을 쓰기도 하지만 그의 본령은 역시 저작거리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은 감상적 가정사이거나 세련된 풍속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만한 깊이는 없지만 벤 존슨이나 존 플래처, 토마스 미들튼, 존 웹스터, 필립 메신저, 존 포드 등도 세련된 작품들을 쓰죠. 특히 제임스 셜리의 16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중반에 걸친 희극들은 런던 중류계층의 삶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시대 취향의 변화를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로 상징되는 청교도들의 불만은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늘 이주를 했죠. 청교도들이 영국 국내 상황에 불만을 품고요. 음, 이런 청교도들의 불만은 영국 국내에서 진작부터 연극과 연기자들에 대한 공격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1612년에 토머스 헤이우드는 그런 공격에 맞서서 연기자들을 위한 변명을 쓰죠. 이 변명을 쓸 때 헤이우드는 상당 부분 토머스 로치가 1580년에 쓴 시, 음악 그리고 연극 변호론을 참조합니다.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로서 연기와 극작을 구분하지 않은 헤이우드에게 연기자의 자존감과 심지 있는 품위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시대의 전반적인 풍조를 염두에 두면 꼭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려우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연기를 시작한 크리스토퍼 비스트는 챔벌린스맨 극단의 원로 연기자 어거스틴 필립스의 수습 연기자를 거치고요. 그리고 벤 존슨이나 셰익스피어를 포함해서 많은 극작가들의 작품에도 출연하는데 누구보다도 토머스 헤이우드와 인연이 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기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연기를 시작한 크리스토퍼 비스트는 소위 보통
보이 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요. 보이 플레이어로 연기를 시작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보이 플레이어라 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르네상스 영국 무대에 여성 연기자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거나 젊은 남성이 여성 역을 연기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기자를 보이 플레이어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년 성가대 극단 단원을 보이 플레이어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비스트는 1602년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네, 무혐의로 풀려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챔버리스맨 극단에서도 쫓겨나죠. 곧 퀸 앤스맨 극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될 우스터스맨 극단의 지배인을 거쳐서 1616년에 실내 극장인 콕핏 극장을 짓습니다. 1617년 이 콕피트는 불에 타고요. 그리고 다시 새로 지은 극장을 비스트는 피닉스라 부릅니다. 퀸 앤스맨 극단의 주 무대였던 레드불 극장과 피니크스 극장을 경영하면서 비스트는 죽기 1년 전 적은 봉급의 흥행과 동시에 새로운 연기자 세대를 키워내는 산실로 과거 성바오로 소년극단이나 성가 소년극단 같은 그런 소년극단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비스턴스 보이즈라 불린 소년극단이에요. 정식 명칭은 킹 앤 퀸즈 영 컴퍼니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단원들의 나이가 20이 넘어서 소년극단이라 하기에는 좀 어색하긴 했던 그런 극단이긴 합니다. 연극인으로서 비스튼의 경험이 워낙 풍부해서 훗날 극작가 존 드라이든이 그를 무대의 연대기라 불렀다긴 하는데 하지만 비스튼의 이 풍부한 경험에는 뭔가 수상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공금 횡령으로 2번이나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뇌물 공세에도 능숙한 솜씨를 발휘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헤이우드가 연기자를 위한 변명을 쓰면서 그러면서 연기자의 자존감과 심지 있는 품위를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 시대의 전반적인 풍조는 어, 꼭 그렇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가주의 연기자라는 칭호를 헤이우드에게 부여할 때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작가주의 연기자라는 그런 용어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부각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시대가 물론 많이 변했고요. 그러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내 생각에 작가주의 연기자라는 이런 용어는 우리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절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헤이우드가 죽은 다음에 1642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회를 장악한 청교도들이 연극과 막간극 금지에 관한 조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1644년 글로브 극장을 필두로 해서 1649년 포춘 극장과 휘닉스 극장, 그리고 1655년 블랙 프라이어스 극장, 1656년 호프 극장이 차례로 문을 닫게 됩니다. 금세공사 출신이었던 존 로이는 킹스맨 극단에서 셰익스피어와 함께 작업했던 연기자입니다. 헨리 8세 공연에는 셰익스피어로부터 연기 지도도 받았고요.
악당역이나 우스꽝스러운 군인역에 일가견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1607년에는 춤에 관한 논란이란 제목의 짤막한 책도 편했는데요. 존 로이는 글로브 극장과 블랙 프라이어스 극장의 관리인 역할을 맡기도 했었다 합니다. 1626년 로이는 제정 로마 시대 연기자 파리스의 삶, 우리 간단하게 파리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죠. 파리스의 삶과 죽음을 다룬 필립 메신저가 대본을 쓴 로마 연기자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을 맡아서 배반당한 남편의 분노를 존 로이는 연기했다고도 합니다. 스튜어트 왕조와 청교도 혁명의 한복판을 통과한 로인 또한 청교도 혁명의 여파를 벗어나지는 못하고요. 예. 연기자로서 누구보다 활발하게 살아왔던 그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자 브랜트포드에서 여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1659년 찰스 2세의 귀환으로 왕정이 복고되기 1년 전쯤 여관을 찾아온 손님에게 격동의 시기를 연기자로 살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노인의 모습이나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렇게 떠올려 보면 그러면 시대적 배경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연기자를 중심에 놓고 흥미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예, 무대나 아니면 스크린에서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아, 아, 로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이번 아, 아,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음에 그럼 다시 만나서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이야기를 다시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